네, 안녕하세요. 오토독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시간은 어떻게 돈이 되는가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생현 작가님의 책이고요. 출판사에서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소개해드릴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좀 공감됐던 부분은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먼저 돈에 대한 마인드랄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와닿았습니다. 책의 전반부에서 대부분 작가님은 돈에 대한 마인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책에서는 모든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다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돈 얘기를 그만해라, 돈 얘기 좀 하지 마라, 돈 거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돈을 너무 욕심을 내거나 그러면 좋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이 행복의 척도임을 인정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 행위이자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지 돈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동기부여도 된다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은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될 문제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자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솔직하게 돌아보면 대부분 돈이 문제입니다. 가족과의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것,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것, 이런 것들 기저에는 어떻게 보면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문제 중에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돈 문제일 때가 많다는 거죠.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돈이 부족한지 않은지 생각해보라 라고 말이죠. 돈이 많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님은 자본소득으로만 얻는 월수입 300만 원을 목표로 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놔야지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이고 돈을 귀하게 여길 것이고 돈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돈은 행복의 척도이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행복을 수치화하고 그 수치화한 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할수록 우리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돈을 많이 쓰면 안 되겠죠.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한 사람의 부를 정의할 때 간단한 정의는 그 사람이 번 것에서 그 사람이 쓴 것을 뺀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부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시계를 차고 아주 비싼 차를 타고 다닐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그 차, 그 시계를 사기 전보다 그 시계를 사고 나서 그만큼 부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 하나뿐입니다. 비싼 차를 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부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정말 돈이 많아서 그런 차를 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차를 그런 시계를 소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작가님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을 쓰면 물건이 생깁니다. 그 물건을 다시 팔면 감가가 되면서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돈과 물건 둘 중에 돈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소비를 할 때 항상 기회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사려고 할 때 이 돈이면은 삼성전자 몇 주를 살 수 있는데 애플 몇 주를 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돈으로 투자를 하면은 1년 뒤에 2년 뒤에 더 큰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돈을 소비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소비를 할 때 항상 현재의 만족을 추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인생을 길게 보고 투자를 할 것인가 돈을 모을 것인가. 왜냐면은 내가 지금 이 돈을 쓰지 않고 모으면은 미래에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지금 만족할 것인가 미래의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둘 중에서 작가님은 물건보다는 소비보다는 돈이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벤저민 프랭클린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사게 되면 필요한 것을 팔게 된다. 또 책에서 나오는 돈에 대한 마인드 중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워라벨에 관한 부분입니다. 책에서는 워라벨을 추구하다 보면 일과 삶 모두 놓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을 쫓는 게 나쁜 건 아니겠죠. 본인의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워라밸을 따질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이 일에서 직업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워라밸을 따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 중에 워라밸을 따진 사람 있나요? 어느 정도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하는 내 전공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면은 그때는 이제 워라밸을 따질 수 있겠죠. 하지만 사회 초년생이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워라밸을 따지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면은 직업 퍼포먼스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 말인즉 책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은 미래에 행복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워라밸을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조금 더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나이 들었을 때 미래에 내가 더 행복하고 그때 내가 더 워라밸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권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은 워라밸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1과 3 모두 놓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도 중요하겠죠. 책에서는 그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일단 위험하게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조언을 해줄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하면 다이어트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암벽 등반을 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이 두 사람의 조언 중에서 당연히 암벽 등반이 다이어트 효과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암벽 등반이라는 것을 바로 따라하면 될까요? 당연히 따라하면 안 되겠죠. 가능한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투자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지만, 부자가 빨리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은 분명히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한테 맞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투자 구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방어적인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지 않는 겁니다. 살아남는 거죠. 시장에서 살아남기만 한다면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죽는다는 게 뭘까요? 하워드 막스가 말했듯이 원금의 영구적인 손실입니다. 내가 아주 열심히 돈을 모아서 1,000만 원이라는 주식 투자 원금을 모았는데 그걸로 위험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당한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은 기회가 올 것이고, 그런 기회 그리고 위기에서 살아남는다면은 수익은 누적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복리의 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투자 구루들이 예외 없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작가님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범한 주식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난 수익이 아니라 적당한 수익입니다. 하지만 적당한 수익도 모으면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을 잘 벌고 빚 적고 현금 많고 배당 잘 주는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사고 팔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나누어서 사고 팔아라는 거죠. 내가 사는 주식이 계속 떨어진다면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분할해서 사면 되고, 내가 산 주식이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올라간다면은 한 번에 또 다 팔지 말고 분할해서 팔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게 가장 좋은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을 잘 잡을 수가 없죠.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은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최고점에 딱 팔고 최저점에 딱 사면 되니까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타이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해야 되는 거겠죠. 타이밍을 잘못 잡을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책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 가지 리스크가 더 있죠. 타이밍을 잘못 잡을 위험도 있지만 종목을 잘못 선택할 위험도 있겠죠. 종목을 잘못 선택할 위험은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을까요? 타이밍을 잘못 잡을 수 있는 위험은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팔면 됩니다. 종목을 잘못 선택할 위험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전체를 투자를 하면 되겠죠. S&P 500이라든지 코스피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담으면은 지수를 잘못 투자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어쨌든 작가님은 책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책에서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즉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가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로 책에서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것은 확증 편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면은 내가 믿는 것을 더 믿는 것,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확증 편향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2차전지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2차전지에 대한 좋은 뉴스만 보려고 하고 나쁜 뉴스는 보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편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아주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스탈린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현명자는 보는 걸 믿고 겁쟁이는 믿는 걸 본다. 투자자는 믿는 걸 봐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네는 그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죠. 첫 번째는 우선 내가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확증 편향에 빠진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나 역시도 확증 편향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책에는 이런 방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롱숏 전략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회사의 주식이 좋을 거라고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는 그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수에 대해서 인버스, 숏에 베팅을 한번 조금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시장이 안 좋아진 쪽에도 베팅을 했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뉴스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내 포지션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또 앞에서 말했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이 확증 편향을 감소시켜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이 있다고 쳐보죠. 그리고 그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 팔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생각이 과연 진짜로 이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가 이 회사에 긍정적이라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즉 내가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내가 그 회사 주식을 들고 있을 때는 모른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일부 조금 팔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회사 주식을 일부라도 조금 수익을 실현을 해보면은 그 회사에 대한 안 좋은 뉴스도 조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똑같겠죠.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는데 계속 빠지고만 했다. 근데 그 회사의 주식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어서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또 일부 조금이라도 팔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은 확증 편향을 줄여주는데도 유용하다라는 게 이 작가님의 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심리적 효과는 앵커링 효과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투자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제대로 된 지점에 닷을 내려야 합니다. 앵커링 효과가 뭘까요? 단내림 효과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8만원에 산 사람은, 그 사람은 8만원에 이 닷이 내려진 겁니다. 8만원보다 올라가면은 삼성전자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8만원보다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면은 삼성전자가 현재 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앵커링 효과라는 거죠. 내가 처음 본 가격, 처음 본 어떤 것에 딱 확정되어 버리는 것, 고정되어 버리는 것, 선입견을 가져버리는 것, 그게 바로 앵커링 효과죠.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는 가치를 정성적인, 정량적인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하지 않고 앵커링 효과에 빠져버리면은 딱 그 가격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삼성전자는 8만원도 비싸고 9만원도 비싸고 10만원도 비쌀 수가 있습니다. 7만원도 비쌀 수가 있죠. 삼성전자의 절대 가치는 이 5만원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8만원에 샀다는 이유로 그게 적정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그 회사를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 묶여있게 된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럴 경우에 또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역시 여기서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8만원에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했다면은 이 8만원의 앵커링 효과가 발생되지 않겠죠. 떨어지면은 7만원에도 샀을 것이고 6만원에도 샀을 것이고 말이죠. 그러면은 중간 어디쯤에서 이 앵커링이 다시 내려질 겁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평균적으로 위험은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편향은 사후 확신 편향입니다. 사후 확신은 그런 게 되겠죠. 뒤에 그게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후 확신 편향이죠.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운에 좌우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절대적으로 싼 가격에 샀다고 해서 그 회사가 반드시 올라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회사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야지 그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반대의 경우도 똑같겠죠. 내가 옳은 선택을 안 했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 풀어서 말하자면은 내가 옳지 않은 선택을 했는데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그냥 샀는데 그 회사 주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회사의 주식이 아주 신제품이 잘 나왔다고 생각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실제로는 그 신제품 때문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잘한 건 아니죠. 내가 잘해서 그런 수익을 얻은 건 아니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사후 확신 편향에 빠지지 말고 냉정하게 봐야겠죠. 그래야지 다음에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았다면 공포에 사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투자, 시황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사후 확신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후에 주가가 반등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과연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 다음은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는 꽃을 뽑고 잡초를 심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내가 100만 원을 잃고 100만 원을 벌었다면은 이 100만 원을 잃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요를 한다는 부분이 바로 손실회피 심리죠. 100만 원을 버는 대신 100만 원을 잃을 수 있는 어떤 베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베팅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손실에 대해서 더 크게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이런 손실회피 심리는 우리가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쌓여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손실회피 심리가 이 투자에 있어서는 별로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주식이 있다고 쳐보죠. A는 플러스 50%가 났습니다. B는 마이너스 60%가 났죠. 이런 상황에서 A를 팔고 B는 놔두고 심지어 A를 판 돈으로 B를 추가 매수를 하죠. 물타기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그런 행동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책에서는. 사실 이 행동은 그 자체로 아주 모순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 자체로 아주 이상한 행동이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둘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샀죠. 근데 둘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하나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주식이 빠졌죠. 근데 하나는 내 생각대로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옳게 움직인 것을 거기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맞는 선택이죠. 실패한 선택을 없애버리고 옳은 선택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한다는 거죠. 둘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거는 없애버리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만 가져간다는 겁니다. 보통 이 투자자들 중에서 계좌가 마이너스 종목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텃밭을 가꾼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그만 텃밭인데 텃밭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 흙에, 이 텃밭에 어떤 작물이 잘 자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도 심어보고 저것도 심어볼 수 있겠죠. 오이를 심고 토마토를 심었다고 해보죠. 근데 토마토는 잘 자라는데 오이는 잘 자라지 않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마토가 잘 자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오이는 포기를 하고 오이는 뽑아버리고 그 땅에 토마토를 다 심는 게 맞겠죠.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근데 투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자라는 토마토를 뽑고 잘 안 자라는 오이를 심는다는 거죠.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옷가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파란색 드레스와 빨간색 드레스를 매입을 해놨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고 나서 가게문을 열었는데 파란색 드레스는 다 팔렸습니다. 근데 빨간색 드레스는 한두 개밖에 팔리지 않았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가게문을 닫고 그 다음 날에 어떻게 재고를 채워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 잘 팔리는 파란색 드레스를 채워 넣어야겠죠. 파란색 드레스를 판 돈으로. 심지어는 빨간색 드레스는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 돈 전체로 파란색 드레스에 몰아주는 게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것만 잘해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떨어진 주식은 팔고 올라간 주식만 놔둬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좀 추가를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다 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서두르면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돈을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계속 버핏의 얘기를 하는데요.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 종목에 75%를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 한 종목에 500%를 투자하면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한 종목에 75%를 집중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지만 500%를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은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그 5배를 투자하는 겁니다. 5배는 빚이겠죠. 빚을 내서 투자를 왜 할까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빨리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도 작가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 수익은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운 좋게 높은 수익이 나더라도 금세 수직 낙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번 돈은 빨리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버릇으로 만들어버리면 더 위험할 수 있죠. 비행기가 뜰 때 활주로를 달려가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산을 축적해야 된다는 게 작가님의 충고라고 해야 될까요? 조언이 되겠습니다. 무리한 수직 이륙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간단하게 부자의 시간은 어떻게 돈이 되는가라는 책을 같이 봤습니다. 책에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뿐만 아니라 또 다른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환율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환율 투자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하방이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가 날 수 있지만 환율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1100, 1000원까지 갈 수는 있지만 200원, 300원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율 투자라는 것은 하방이 막혀있고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작가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마인드, 마음가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 책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강조를 했던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 마인드 컨트롤, 앵커링 효과, 확증 편향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같이 이런 것들을 공부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유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